책 읽는 자작나무. 세상에는 정말 많은 행복 전문가,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틴 칸, 요한 하리, 멜 로빈슨, 리처드 데이비슨, 버트런트 러셀, 밀란 쿤데라. 이분들 모두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 그렇게 행복을 고민한 70인의 세계 지성의 이야기가 한 권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의 관점을 정말 추려서 한 문장으로 미리 말씀드려 볼까요? 행복은 타고난 무엇도, 주어진 환경도 아니라는 것. 작은 습관과 실천 기술이 다라는 겁니다. 대체 어떤 습관이 필요한 걸까요? 오늘 소개할 책 행복의 기술, 지은이 정재영, 펴낸 곳은 바틀비입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진짜 실속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책 한 권만으로 그 70여 권의 책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지혜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그들의 인사이트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냥 나열만 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훌륭하게 차용하고 빚어냄으로써 책의 가치가 보다 더 풍부해졌습니다. 책의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일단 행복을 정의하자고 했어요. 행복이란 무엇인가? 희열, 기쁨, 만족, 평화 등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상태다 라고 그랬어요.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슬픔, 불안,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일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이라고요. 독자들에게 소박하면서도 명쾌한 행복의 정의를 제시합니다. 정말 명쾌합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실천 가능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행복의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하이파이브 헤빗, 멜 로빈슨. 내가 가장 목마른 것은 나 자신의 인정이다. 미국의 라이프 코치 강사이자 작가인 멜 로빈스가 굿모닝 헤빗에서 들려준 체험담이다. 로빈스는 어느 날 아침에 이를 닦으려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흉물한 몰골이 있나. 얼굴과 머리는 엉망이고 피로가 쌓여 눈 밑에 다크서클이 드리웠다. 뱃살은 늘어졌고 목에는 나이가 드러나는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자기 모습에 깜짝 놀라는 건 쓸쓸하고도 무서운 일이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부정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빨리 눈을 돌리고 싶어진다. 서둘러 세수를 하고 거울 앞을 떠나버리고 싶다. 그런데 화장실 거울 앞에 멜 로빈스는 최면에라도 걸린 듯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거울 속에 낯설고 흉한 자기 얼굴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 손바닥을 보인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에게 하이파이브라도 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이 난데없는 행동으로 힘이 솟아났다. 마음의 위로를 느꼈다. 내가 나에게 응원과 격려를 주는 느낌이었다. 로빈스는 다음날 아침에도 피로와 무기력에 찌든 거울 속 자신에게 하이파이브를 했다. 역시 기분이 좋았고 힘이 났다. 이걸 몇 번 반복하니 자연스레 새벽 6시에 벌떡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화장실 거울 앞으로 달려가게 되었다고 한다. 로빈슨을 움직인 것은 스스로의 마음이었다. 자신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자신에게서 응원을 받고 싶은 기대감이 거울을 향해 달리게 했다. 집이나 회사, 학교, 그 어디에서든 자신에게 하이파이브를 해줄 수 있다. 손바닥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따스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이다. 가령 나 자신을 향해서 네가 힘들고 슬프다는 거 내가 알아. 나는 항상 네 편이야 라고 말을 해보자.
그러면 용기와 에너지, 희망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손을 흔들며 위로하는 습관이 로빈스가 말하는 하이파이브 헤빗이다. 따라해보면 실감하게 된다. 빠르고 확실한 효과가 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자. 처음엔 겸연쩍더라도 거울 앞에선 자신을 바라보면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손을 흔들어주자. 어색하고 부끄럽고 남이 볼까봐 걱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감이 밀려든다. 그런데 이유가 뭘까? 스스로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일이 왜 힘과 위안, 행복을 가져다 줄까? 여기에 인간 심리의 비밀이 있다. 사람은 자신의 인정을 가장 바란다. 부모님, 선생님, 사장님의 인정보다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더 바란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자녀가 나를 인정해줘도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나를 향한 나의 인정은 나의 폐를 이용한 호흡, 나를 위한 에너지를 주기 위한 숟가락질처럼 나의 생존에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정투쟁을 벌인다고 하지만 사실 타인의 인정이란 자기 인정의 결핍을 메우는 대체제일 뿐이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웃는 나는 거울 속의 나를 인정한다. 그 흉한 몰골을 사랑의 존재로 소중히 받아들이는 게 하이파이브의 메시지이다. 아울러 과거에 대한 인정도 된다. 작고 깨끗했던 얼굴이 주름과 잡티가 가득한 달덩이가 되는 동안 수고 무척 많이 했다고 진심으로 이해하고 칭찬하는 의식적인 행동이 하이파이브이다. 그렇게 내가 가장 원하는 자기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기쁨을 준다. 그 기쁨은 연인이나 친구의 진심 어린 위로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응원, 나의 인정, 나의 미소, 나의 인사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답은 아주 단순하다. 나를 인정하면 된다. 나의 겉과 속, 세월을 사랑해주는 게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어려운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다. 언제 자신을 인정해줘야 할까? 아름답게 꾸미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치장된 자기 이미지를 사랑하는 건 정신적으로 미숙한 나이도 할 수 있다. 내가 가장 초라하고 꼴보기 싫을 때 나와 눈을 맞추고 웃어주는 것이 성숙하고 섬세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자기 선물이다. 어젯밤 라면이나 술 때문에 퉁퉁 부어있는 얼굴일지라도 눈곱을 떼고 반기며 손을 흔들어주자. 행복하고 싶다면 흉한 자신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나를 사랑해준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진정한 행복이다. 생각 멈추기의 기술, 데니얼 카너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 먼 옛날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딸이 있는 남자와 결혼한 한 여자가 있다. 진실로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여자가 100번 이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결혼 상대자가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이다. 여자는 권력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왕비의 지위에 오른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의붓딸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뻤다. 왕비는 미모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자신했으니 의붓딸이 자신보다 100배, 1000배 아름답다는 세평은 견디기 힘들었다. 번민의 나날을 보냈던 왕비는 딸을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사냥꾼을 시켜 숲으로 끌고 가 죽이려고 했고 독사과를 먹여 독살시키려고 했다. 원작에서 왕비의 최후는 비극적이다.
숯불에 달군 쇠 구두를 신고 쓰러져 죽을 때까지 춤을 춰야 했다. 왕비는 중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의 뿌리는 마음속에 있다. 나쁜 생각이 왕비를 악한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여기서 열등감, 질투, 증오심 같은 걸 말하려는 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왕비의 착각이다. 중요하다 싶은 걸 얻으면 완전한 행복을 이룰 것이라는 착각이 문제였다. 왕비는 최고 미녀 자리가 더없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걸 얻으면 삶이 완벽해지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가장 아름답다는 찬사가 왕비를 끝없이 행복하게 만들까? 그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안다. 얼굴이 예쁘면 좋겠지만 미모 말고도 평안한 마음, 좋은 관계, 건강, 지혜 등으로 행복할 수도 있다. 외모는 행복의 일개 조건에 불과해서 그것만으로는 지극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 그 쉬운 사실을 왕비 본인만 몰랐다. 왕비 혼자만 오해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미모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집중은 위험하다. 무엇이든 집중하면 커 보이고 더 중요하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착오의 이름도 있다. 미국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주목환상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사람은 어떤 것에 너무 주목하면 그것이 실제보다 중요해 보이는 환상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카너먼은 그 심리 현상이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삶의 어떤 것도 당신이 그걸 생각하는 동안에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다. 무엇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에는 인생에 있어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돈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안은 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돈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 권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동안에는 권력이 엄청나게 가치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것은 환상이다. 환상에 빠진 사람이 환상에 취했음을 모른 채 사람들을 기만하고 쿠데타를 일으킨다. 어떻게 해야 주목 환상의 위험에서 벗어날까? 카너먼은 3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 한쪽 측면에 고착되지 말고 경험 전체를 고려하면서 집중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두 번째로 경험에 대한 우리의 중요도 판단이 항상 정확하지 않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로 삶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독사과를 든 왕비 못지않게 유명한 주목 환상 환자가 또 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목 환상도 만만치 않게 해롭다. 그들은 서로에게 몰두했기 때문에 서로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확신했다. 사랑이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했다. 물론 그것은 사랑의 환상이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몇 년 더 사귀었다면 자신들이 환상에 빠졌었다는 걸 깨닫고 수줍게 웃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환상을 넘어서야 사랑이 완숙된다는 걸 그때 그들은 몰랐다. 돈, 지위, 명예, 로맨틱한 사랑 등 뭐든 마찬가지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바꿔 말해서 나는 생각보다 덜 중요한 문제 때문에 지금 필요 이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지 모른다. 자주 생각을 말자. 때때로 스위치를 내려서 신경을 끄자. 생각을 잠시 멈추면 이슈의 중요도는 실제에 가깝게 보이고 번민과 고통의 크기는 줄어든다. 도저히 생각을 멈출 수 없다면 당신은 사안의 중요도를 무한대로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한 환상에 빠졌을진 모른다.
안 된다. 우리 환상하지는 말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최선. 러셀 로버츠. 무계획, 무작정 인생도 풍요로운 여정이다.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기. 그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최선이다. 목표가 무엇이건 온 힘으로 달리지 않는다는 자각이 들면 불안하다. 삶에서 위험하거나 패배하지 않을까 무서워진다. 그래서 자신을 더욱 채찍질한다.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한다는 건 꽤 무서운 관용 표현이다. 자기 엉덩이를 때리면서 달리는 경주마를 상상해보라. 기괴하고도 불쌍한 질주다. 그런 낡은 최선 개념을 머릿속에서 지우면 더 행복해진다. 목표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야 하는 건 아니다. 가끔은 멈춤이 최선이다. 때로는 달리기가 아니라 나무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게 최선이다. 섬세한 행복론을 펴는 미국 경제학자 러셀 로버츠가 그렇게 말해준다. 로버츠는 결심이 필요한 순간에서 로마 여행 스타일을 둘로 나눈다. 하나는 계획형 여행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MBTI 성격 유형의 하나로 가야 할 곳과 먹을 곳, SNS 사진 스폿 등을 사전에 철저히 연구해서 시간과 동선 등 여행 스케줄을 완성하는 타입이다. 이렇게 정교한 여행 일정을 미리 만들면 로마의 구석구석을 전부 답사하고 기록물을 남길 수 있다. 다른 여행 스타일은 무계획형이다. 최대한 시간을 비워두고 천천히 여행지를 다닌다. 구체적이며 절대적인 여행 목표가 없고 시간 계획도 세우지 않는다. 되는 대로 가고 마음 내키는 대로 쉬기 때문에 여유롭지만 유명 관광지를 많이 빠뜨리게 되고 사진도 크게 남지 않는다. 로버츠가 보기에 두 스타일은 각기 장점이 있고 둘을 절충하면 이상적이다. 그런데 세상은 무계획형에 비판적이다. 계획형 여행은 합리적이지만 무계획형은 목표 없는 여행이라고 나쁘게 여긴다. 하지만 무계획형 여행에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 그중 하나가 우연한 감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로버츠가 들은 예처럼 이를테면 길을 걷다가 푸치니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만나서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다리 위에서 감동적인 석양을 만날지도 모른다. 여행이 아니라 삶은 어떨까? 목표와 그에 따른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달리는 인생이 많다. 자녀의 의대 입학을 꿈꾸며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재촉하는 부모, 명문대에 진학을 꿈꾸는 학생, 스타 연예인이 되기를 꿈꾸는 연습생, 부자가 되기 위해 촘촘한 계획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리는 이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런 계획형 인간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자의로 기꺼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삶의 목표를 일찍부터 세우는 건 쉽지 않다. 사실 인간은 자신의 목표를 미리 알 수 없다. 로버츠에 따르면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다. 뭘 그릴지 알고 싶으면 그리기 시작해야 한다. 사전에 알고 그리는 게 아니다. 소설과도 다르지 않다.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고 쓰기 시작한다. 예술가들은 정해진 결말 계획이나 목표 없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삶도 그렇다. 우리가 무엇이 될지 그리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모르고 산다. 목표나 의미는 삶의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알게 된다. 목표를 출발선이 아니라 과정에서 발견하는 보통의 삶이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목표를 정하고 질주하는 삶은 비현실적이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생 행로다. 그러니 지금 당신은 괜찮다. 물론 누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다. 목표의 부재나 상실은 어쩔 수 없이 불안하다. 그렇다. 목표가 없거나 기껏 세워놓은 목표를 접어야 할 때면 두렵다. 갑자기 이정표를 잃고 깜깜한 숲속에 던져진 것 같이 막막하다면 어떻게 할까? 로버츠는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가끔은 앉아 기다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는 것이 더 낫다. 그럴 때 기다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하지만 멍하니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유심히 기다려야 한다. 주의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나중 일에 예비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일 때가 있다. 최선이 하나여야만 할 이유는 없다.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삶도 자기 채찍질이 너무 가혹하지만 않다면 그 삶도 최선이다. 하지만 또 다른 최선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목표 없이 가만히 기다리고 지켜보는 걸 아무나 할 수 있을까? 조바심과 불안의 포로가 되면 목표를 기다리고 지켜보기 힘들다. 기다림과 지켜봄은 격이 높은 마음의 증거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살면서 달리지 않을 수는 없다. 스스로 독려하면서 힘겹게 뛰어야 한다. 그러나 매일 하루 종일 달릴 수는 없는 일이다. 자주 멈추고 지켜봐야 한다. 말과 나무 혹은 강물과 호수의 이중 정체성을 갖는 게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나는 어떻게 될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는 어떨까?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고요하게 기다려보자. 혹시 누군가 또는 나의 초자아가 너 지금 손 놓고 뭐하냐? 라고 잔소리하면 차분히 답해준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 삶 속에 만드는 자유의 섬, 엘렌 랭어. 세상 밖으로 떠나지 않아도 자유로울 수 있다.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사람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걸까? 아니면 반려견 덕분에 게으른 자신이 운동하게 되는 걸까? 화초를 기르는 사람도 늘고 있다. 사람들은 화초가 햇빛을 받게 도와주고 꼬박꼬박 물을 주고 잎을 닦으며 보살핀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화초를 보살피는 것일까? 아니다. 그 반대일 가능성도 높다. 오히려 식물이 사람들 생명의 은인이 될지도 모른다. 다음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엘렌 랭어가 마음 챙김에서 소개한 사례다. 미국 코네티켓의 한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다. 연구팀은 노인들 중 일부에게 화초를 기르게 했다. 어떤 화초를 기를지, 어떻게 기를지는 노인들이 스스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화초 선택과 관리 방법을 결정할 전적인 자유를 노인들이 누린 것이다. 30개월 후 연구팀이 요양원을 방문했다. 그동안 사망한 노인들이 적지 않았는데 한 가지 특이점이 확인되었다. 화초를 기른 노인 집단과 그렇지 않은 노인 집단의 사망률 차이가 뚜렷했던 것이다. 화초를 기르지 않은 노인들의 사망률에 비해 화초를 기른 노인들의 사망률은 절반이 안 됐다. 이 실험에서 화초가 노인들의 수명 연장에 기여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화초를 돌보는 과정에서 노인들의 생명력이 풍부해졌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노인들이 누린 자유가 건강의 비결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스스로 화초를 선택하고 자신이 관리 방법을 결정하고 몸을 움직여 화초를 돌본 노인들은 자유를 누렸으며
그 자유가 삶의 질과 행복의 수준을 높여 수명을 연장시켰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명제가 도출된다. 자유가 행복을 주고 행복은 생명력을 풍요롭게 한다. 안락함과 영양 상태도 더없이 중요하지만 자유 또한 행복의 필수 요건이다. 그 사실은 UN 산하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가 발견한 2023년 세계 행복 리포트를 봐도 확인할 수 있다. 행복학자들이 꼽은 행복의 요소는 총 6가지인데 그중 5은 수입, 건강, 의지할 사람, 부패 수준, 너그러움 수준, 그리고 마지막 남는 것이 바로 자유도다. 자신이 일이나 행동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유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화초를 돌보는 자유가 노인들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었다. 자유가 뭐길래 사람들의 건강에까지 그토록 영향을 미칠까? 자유는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 자유다. 자신의 가치와 꿈을 배신하지 않고 나에게 충실한 삶을 살아야 자유롭다. 두 번째로 자율적인 삶을 사는 게 자유다. 남에게 구속되는 삶은 노예의 삶이다. 내가 선택한 길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행해야 자유인이다. 세 번째로 나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자유이다. 내가 선택한 목표, 나에게 의미 있는 목적지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면서 나에게 고유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자존심이 바로 자유이다. 정리하면 자유는 3가지 삶을 준다. 자신에게 진실한 삶, 자율적인 삶, 자신만의 기쁨을 느끼는 삶이 자유의 선물이다. 자유를 누려야 우리는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 좋은 말이다. 하지만 이 책의 필자는 이상론으로 이야기를 끝맺을 만큼 순박하지 않다. 나도 100번 안다. 자유가 아무리 중요해도 당장 직장을 때려치우거나 집을 팔아치운 돈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게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건전한 선택지가 될 수는 없다. 대안은 자유의 섬을 자기의 삶 속에서 만드는 것이다. 답답한 요양원의 노인들이 화초를 기르는 시간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답답한 삶에서 자유로운 일을 하나씩 하는 것이다. 취미 활동도 좋고 운동 습관도 괜찮다. 독서나 명상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내가 좋아하는 작은 일들을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자유이고 행복이다. 자유로운 시공간을 점점 늘리면 우리는 진실하고 자율적이며 기쁜 삶을 더 자주 경험할 수 있다. 완전은 아니어도 실로 적지 않게 불행을 피할 수 있다. 답할 수 있는 질문. 글래넌 도일. 나는 답변 가능한 질문만 받을 권리가 있다.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나의 행복을 결정한다. 행복하게 만드는 질문은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 고통을 겪게 된다. 여기 한 미국 여성이 있다. 어린아이가 셋이고 이혼 위기를 맞았다. 밤이 되어 아이들 양치질을 돕고 굿나잇 인사를 한 뒤에 모두 재우고 나자 그제야 하루 육아의 피로가 파도처럼 몰려왔다. 침실로 들어간 여성은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호흡이 얕아졌다. 안간힘을 다해 기어가서 벽에 등을 대고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 온갖 질문이 떠올랐다. 남편은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할까? 아이들이 새 엄마와 살게 될까? 새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새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하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새엄마를 미워하거나 사랑하면 또 어떡하지? 이혼이
아이들의 삶을 망치게 될까? 무섭고 두려운 질문들이다. 그것은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편이 이혼 후 다른 여자와 결혼할지 안 할지, 아이들이 새엄마와 잘 지낼지 아닐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나. 답변이 불가능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으니 더욱 괴로울 수밖에 없었다. 이 난감한 상황에 놓인 여성은 미국 작가 글래넌 도일이다. 그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지성적이며 단단한 사람답게 그는 이성적으로 대처했다. 답할 수 있는 질문만 찾아서 자신에게 제출한 것이다. 먼저 정신을 차리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리고 중요하면서도 현재 답할 수 있는 현실적 질문을 타이핑하고 그 옆에 답을 써봤다. 나는 사랑받고 있나? 그렇다.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있나? 그렇다. 이와 비슷한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적이 있나? 그렇다. 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이들도 지금 듬뿍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어려운 경험을 이겨낸 적도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 기운이 솟을 수밖에 없다. 글래넌 도일은 자신에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가령 이런 식이 될 것이다. 나는 행복해질까? 나는 1년 후 그 회사, 그 대학에 붙을 수 있을까? 나는 가까운 미래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답할 수 있는 질문인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대답할 수 없다. 신이라면 모를까 아무도 정답을 모른다. 그러므로 이렇게 비참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질문은 집어치워야 한다. 대신 답이 가능한 질문이 필요하다. 나는 오늘 행복했는가? 나는 시험 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연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답하고 실천하고 새로운 생활 계획을 세우게 하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이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니까 현명한 질문들이다. 또 나를 배려하니까 따뜻한 질문들이다. 다그치듯이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자신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존재다. 자신이 답할 수 있도록 배려 깊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자신에게 모닥불처럼 따뜻하고 고마운 사람이다. 고백해야 겨우 이루어지는 행복. 틴나칸. 도와줘요. 그 한마디면 나는 고통에서 탈출한다. 안데르센의 원작에서는 인어공주가 왕자와 결혼하지 못하고 소리 없이 소멸하고 만다. 왕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인어공주는 물거품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최후의 기회가 없지는 않았다. 결혼 전날이었다. 언니 인어들이 인어공주에게 칼을 하나 전해주었다. 언니들의 길고 고운 머리카락과 맞바꿔서 마녀에게 받아온 칼이다. 그 칼로 왕자의 가슴을 찔러서 따뜻한 다리가 다리로 흐르게 하면 된다. 다리는 원래의 물고기 꼬리로 변할 것이며 인어공주는 아버지, 할머니, 언니들이 있는 바다로 돌아가 300년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왕자를 자기보다 더 사랑한 인어공주는 거절했다. 칼을 바다에 던져버렸고 자신도 바다의 물거품이 되는 걸 택했다. 인어공주의 사랑은 왜 결혼으로 이어질 수 없었을까? 인어공주의 가장 큰 핸디캡은 발성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말하지 않고는 사랑을 이루기 어렵다.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연인이 세상에 있을 리 없다. 수화나 필담이라도 필요하다. 인어공주는 목소리도 수화도 필담 능력도 없었기에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행복도 말을 해야 겨우 이루어진다.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부서지고
행복은 소멸한다. 틴나카는 그 사실을 강조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4가지 말을 건네야만 한단다. 내가 여기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나는 당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여, 나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은 각각 내가 상대를 위해 존재하며 상대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라는 의미다. 세 번째는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약속이고, 네 번째는 고통스러운 자신을 도와달라는 요청이다. 틴나카는 이 문장들이 나와 상대는 물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만트라, 주문이라고 평했다. 사랑하고 싶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서로 자주 주고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 4가지 말 중에서 특별히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틴나카는 4번째 도움 요청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무척 어렵다고 평했다. 왜 도움 요청이 무척 어려운 걸까? 자존심 때문이다. 자존심은 자신의 유약함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이다. 자존심 강한 사람은 도움 요청이 죽기보다 싫다. 그렇게 자존심이 걸림돌이 되면 사람들은 서로 도움을 청하지 않으며 사랑은 미완성 상태로 남게 된다. 틴나카는 진정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한다. 당신이 그렇게 고통을 받을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가서 반드시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자존심이 당신을 떨어뜨려 놓게 허락하지 마세요. 자존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필요할 때면 언제나 그 사람에게 가야만 하는 겁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사랑하는 이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한다. 이 단순한 원리는 가족, 부부, 연인, 친구 사이에 어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좋은 관계가 행복의 필수 조건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중요한데 그런 관계는 말로서 만들어지고 유지 보수된다. 그런데 말은 어렵다. 도와달라는 말은 특히 어렵다. 우리는 인어공주와 달리 목소리가 있으면서도 사랑한다,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한다. 말만 하면 도움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대단한 자존심 때문에 사랑과 관계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자존심을 버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통 탈출 초능력이 발휘된다.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가. 끝나야 끝인 줄 아는 우리네 인생. 소중한 사람은 모두 한시적인 선물일 뿐이다. 평범한 미국의 가정이었고 특별할 게 없는 저녁 시간이었다. 부부는 간단한 저녁을 먹은 후 TV를 봤다. 남편은 속이 좋지 않다면서 제산제를 먹고 일찍 자겠다고 했다. 아내는 먼저 자라면서 불편한 속이 빨리 나아지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얼마 후 아내가 침실로 가서 살펴보니 남편은 속이 괜찮아졌는지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 다시 평범한 아침이 왔고 아내는 일어나 남편을 봤다. 그런데 전혀 평범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다. 그녀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다. 나는 직감할 수 있었어요. 살펴보니 알겠더군요. 케빈은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그는 잠을 자다가 44세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어요. 남편은 아무런 기색도 예고도 없이 돌연 사망하고 말았다. 그 평범한 아침에 세상을 떠난 남편을 발견한 심정은 어땠을까? 그날 이후 이 여성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 케빈이 숨진 후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더니 모든 게 달라져 보였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키스였고
마지막 식사였으며 마지막 휴가였고 마지막 포옹이었으며 마지막으로 함께 나눈 웃음이었던 겁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언제가 마지막 저녁 외출이고 마지막 추수감사절인지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케빈은 나에게 선물이었지만 잠시 함께할 뿐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소개한 위 사례를 보면 모든 관계는 반드시 끝이 찾아온다는 걸 알 수 있다. 상대가 등을 돌리거나 숨을 거두면 관계는 종결된다. 그러나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우리는 모른다. 그건 끝나봐야 안다. 인생은 끝나야 끝인 걸 알 수 있다. 연인과의 오늘 저녁 식사가 마지막일 수 있다. 그 사람이 상처를 더는 못 참고 떠날지 모른다. 또 늙은 부모와의 통화가 오늘이 끝일 수 있다. 꼭 부모가 먼저 떠나는 건 아니다. 내일 부모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떠나버릴지 모른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영생할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한 습관이 불행을 부추긴다. 무관심이나 갈등의 원천이 된다. 소중한 사람들은 모두 선물이지만 영원한 선물이 아니라 한시적인 선물일 뿐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은 콘크리트나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연기이고 이슬이고 바람인 것이다. 하루 종일은 아니더라도 언뜻 떠올리는 그 사람과 다정하게 지내다가 애틋하게 이별할 수 있다. 모른 척해야 나에게 안기는 행복. 로레인 베서. 행복이라는 빛은 정면으로 직시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다. 누구에게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다. 행복하려고 지나치게 애쓰다가 도리어 행복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철학자 로레인 베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행복을 최대화하려는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은 행복을 최대화하지 못한다. 행복 추구는 문제없다. 그런데 행복을 직접적으로 의식적으로 최대화하려고 작정하면 행복해질 수 없다. 로레인 베서가 드는 예가 있다. 하루 종일 나는 꼭 행복해질 거야 라고 다짐하는 건 문제가 된다. 또 사사건건 이 일은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행복할까라고 자문하는 사람의 행복도 위태로울 수 있다. 그렇게 매 순간 행복을 의식적으로 쫓는 사람이 목표를 잃을 확률은 의외로 낮다. 행복의 역설이다. 그 이유는 행복이 의무나 숙제가 되기 때문이다. OTT 영화를 보는 일이 매일의 의무라면 곧 지루해진다. 커피 한 잔이 무슨 감기약처럼 정해진 시각에 반드시 마셔야 할 숙제가 되어도 정 떨어지는 게 사람 심리다. 행복도 다르지 않다. 행복을 매일의 의무이자 과제로 설정하면 행복은 진부하고 피곤한 일이 된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행복에만 집중하면 걱정도 따라서 커지는 부작용이 있다. 깨끗한 피부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얼굴에 잡티가 도드라져 보인다. 행복도 다르지 않다. 행복에 몰두할수록 불행의 증거들이 보이기 때문에 절실한 행복 추구는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다. 행복은 햇빛이다. 직접 바라보지 않는 게 좋다. 대신 간접 추구가 좋다. 산책하고 일하고 쉬는 동안에 행복의 햇빛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비추게 될 것이다. 행복을 직접 갈구하지 말고 흥미롭거나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데 정신을 몰두하는 게 낫다. 스키, 독서, 영화 보기, 등산, 즐거운 모임 등 좋아하는 일에 작은 열정을 쏟으면
새싹이 자라듯이 소리 없이 행복감이 자란다. 달콤한 뿐 아니라 쌉싸름한 일도 행복을 증진시킨다. 당장 불편하거나 싫은 일이라도 가치가 있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중기적인 행복의 길이다. 힘든 공부나 자기계발이 여기에 속한다. 행복 추구는 모든 사람의 천부적인 권리다. 하지만 행복을 직접 쫓아가서 붙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 행복은 포획되지 않는다. 행복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다가 우리를 깜짝 방문해서 노래를 부르는 한 마리의 새다. 붙잡으려고 손을 뻗으면 멀리 날아가 버리는 행복은 있고 즐겁고 의미 있는 생을 사는 게 최선이다. 때가 되면 행복이 찾아와서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어줄 것이다. 행복이라는 새를 손에 거머쥐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재영 작가의 행복의 기술 함께 읽어봤습니다. 작가는 말했어요. 행복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기술이라고요. 마치 테니스 실력을 키우듯이 행복도 계속 노력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처음 읽어드렸던 하이파이브 헤빗. 내가 가장 목마른 것이 나 자신의 인정이라는 것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랬구나. 내가 나를 인정해줬어야 하는구나. 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해야 행복하겠구나. 뜬금없이 책을 읽다 말고 중간에 화장실 욕실 거울로 가서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줬네요. 두 번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여기 웃기지 않았나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몇 년 더 사귀었다면 자신들이 환상에 빠졌었다는 걸 깨닫고 수줍게 웃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수줍게요? 수줍게 웃었으면 다행이게요. 머리 잡고 싸움이나 안 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과연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말하기 좋아서 하는 표현 아닌가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가 무엇이 될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모르고 산다고. 그러니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이니 지금 당신은 썩 괜찮은 거라고. 그런데 멍하니 기다리는 건 또 아니라고 했어요. 유심히 기다려야 된다고요. 주의 집중하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렇게 나중의 일을 예비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할 수 있는 최선일 때가 있다는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챕터는 어땠어요? 나는 답변 가능한 질문만 받을 권리가 있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하지 마세요. 특히 내 스스로에게는 나조차도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나에게 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틱낙한 편에서 행복도 말을 해야 겨우 이루어진다고. 여기에서 주목하십시오. 겨우 이루어진다고 대답했단 말입니다. 말을 해야나 겨우 이루어지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해주겠거니 사랑을 주겠거니 기대만 하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내가 여기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나는 당신이 고통받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도 때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꼭 말로 해야 한답니다. 소중한 사람은 모두 한시적인 선물일 뿐이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그 죽음 연구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아무리 사랑해도 그 누군가는 영원히 내 앞에 있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시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귀중한 선물이거든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빛은 정면으로 직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의식하지 말아야 내 것이 된다는 뜻이었죠. 무심한 척, 모른 척 해야 내게 안겨준다니. 아니, 이게 깍쟁이가 아니고 뭐냐 말입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의 기술들을 발견하고 연마해 나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작은 등대가 되주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책을 만나면 이게 너무 신이 나서 막 녹음을 하고 항상 분량을 넘겨서 녹음을 하는 통에 목소리가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잠기고 맙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또 좋은 책 가지고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Ships from the south storming along the shoreline. Those who were right came here with nothing more than dreams of a brighter sun that could make their shadows run. About us were just illusions. They could not find a way into our closed hearts. So they're forced to crawl back into the dark. Full of doubt, scared of the cost in our own life. But those who are right, they've already paid the highest price for a brighter sun that could make their shadows run. About us were just illusions. They could not find a way into our closed hearts. So they're forced to crawl back into the dark.